1945년 전쟁이 끝나자 해방된 프랑스도 다시금 재무장을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미국이 맨하탄 프로젝트로 얻게 된 핵기술들을 영국과 프랑스와만 공유해가지고 서로 같이 핵무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뜬금없이 영국과 프랑스의 통수를 쳐버리고 자신들만 핵무기를 독점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영국은 빡쳐서 홀로 핵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의 핵물리학자들을 포섭했고 여러 간첩들을 통해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어간 기술들을 얻게 되면서 1952년 영국은 첫 불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은 영국이랑만 핵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그 와중에 프랑스는 없는 나라 취급이었죠. 여기에 빡친 프랑스는 역시 핵개발을 시작했는데요. 프랑스의 경제력도 그때 당시에는 제 궤도에 오르기 전이었고 사실상 맨 땅에 헤딩하기라서 개발 속도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사건이 터졌죠.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운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엄청나게 반발했고요. 여기에 연계돼가지고 프랑스도 손해를 입게 되자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이집트를 침공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 이용을 못하게 막는 영구 정지를 당한 상태라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집트군은 연합군한테 속절없이 깨져나갔고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그쳐지나 했더니만 소련의 니키타 흐르쇼프 서기장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핵을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역시 탈식민지화에 반대하는 수구 열강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었을까봐 영국과 프랑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다 이긴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병력을 빼야 됐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서러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많은 수의 핵물리학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공동 핵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이 핵무기를 소련의 머리 위에 떨구고 올 전략 핵폭격기도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트-2 전술폭격기는 너무 느리고 전자장비가 부실해서 핵무기의 탑재만 가능할 뿐 임무를 성공시키는 것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차기 전략폭격기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여러 업체들을 경쟁시켰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수우드와 다쏘가 경합하게 되었습니다. 수우드가 뭐하는 회사냐면은 기존의 보트-2 전폭기를 개발했던 승카소가 통폐합되면서 수우드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경쟁 입찰 도중에 다쏘는 미라주3라는 아주 걸출한 요격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죠. 미라주3는 프랑스 국산 아타9C 엔진을 장착했고 최고 속도는 마하 2.2였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속도에 도달하려면 세피르 841이라고 하는 보조로켓 추진 장치를 켜야 됐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정도 속도면은 당시 유럽에서 탑급 전투기였죠. 게다가 기존에 보트루2를 개발했던 수드가 내놓은 설계안인 슈페르 보트루는 완전 생신규 개발안이라 가지고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뻔했습니다. 프랑스의 핵무력 증진은 1시간 시급한데 말이죠. 반면 다쏘의 개발안은 그냥 미라주3 전투기를 2배 뻥튀기 시켜가지고 쌍발 엔진을 달아준 설계였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폭격기 부분을 담당하던 수드의 일감마저도 다쏘가 이렇게 뺏어가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1959년에 탄생한 전략폭격기가 바로 미라주4였습니다. 자체 중량은 14톤급으로 보트루2에 비해서 무려 4톤가량 커졌고요. 지금의 F-15K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일반 전략폭격기들이 막 수십 톤씩 나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죠. 2차 세계대전기에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지냈던 프랑스는 다른 연합국들이 눈부시게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시기에 항공기술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술 자체가 초대형 전략폭격기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시절이었고요. 시간과 예산을 더 투자하면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미라주4가 최선이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3톤급으로 굉장히 힘이 좋았는데요. 현대 F-15에 준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엔진은 현대 F-15가 달고 있는 F-100처럼 막 추력이 2만 파운드 이상씩 나오는 게 아니고 최대 추력 1만 5천 파운드짜리 아타9 K50 엔진 2개였었습니다. 이 엔진은 미라주4를 위해서 급하게 아타9C 엔진을 마개조에서 추력 강화형으로 개발한 버전이었고요. 나중에는 미라주 F1 전투기에도 탑재가 되는 엔진이죠. 자세한 부분은 미라주 F1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는 해당 기체가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폭격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착륙거리가 엄청 길어도 어쨌든 이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 무게로도 어쨌든 이륙은 가능했던 거고요. 정 못하면은 보조로켓 추진 장치인 자토를 갖다가 왕창 달아가지고 그거 가동시켜서 어쨌든 공중에 띄우면 됐었으니까. 실제로 이 엔진은 프랑스군에서 매우 불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군은 유사시 소련 본토를 핵으로 때려주기 위해서 전투 행동 반경 2000km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연비가 안 좋은 터보제트 엔진인 아타 9K50 엔진의 저 정도 체급의 폭격기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전투 행동 반경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정부에 좀 더 고출력의 엔진인 미제 TF30 엔진을 수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심지어 터보팬 엔진이기 때문에 TF30이 훨씬 더 연비도 좋죠. 그리고 당시 실제로 프랑스군의 차기 대형 전투기 사업들에서는 미제 TF30의 라이센스 생산 버전인 TF306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략폭격기에 사용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략폭격기만큼은 절대로 미제 엔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프랑스의 핵무장에 전혀 협조적이지가 않았고 오히려 겐세이를 노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략폭격기의 엔진을 미국에게 의존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수틀려서 엔진 부품 금수 조치 때리면은 그대로 프랑스군의 핵공격 능력은 올스탑인 거예요. 그래서 성능 저하를 감수하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국산 엔진을 사용해야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대지 작전 반경은 1200km 정도로 제한이 되었죠. 그래도 공중급유가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륙하고 공중급유를 하면은 최대 3500km까지 공대지 작전 반경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대형 공중급유기인 KC-135 스트라토 탱커를 갖다가 14대나 도입해가지고 갖추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공중급유를 한다고 해도 내부 연료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문제가 컸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냉전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폭로된 내용을 보자면은 모스크바를 왕복한다는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찍고 온다는 가정 하에만 왕복이 가능했고요. 실제 비행 계획서상에는 방공망을 우회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됐으니 사실상 돌아올 연료가 없는 가미카제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냉전기에는 이 사실을 철저히 기밀로 붙여야만 소련으로부터의 핵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이 안 알려졌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폴란드나 체코 같은 바르샤바 조약국들의 소련군 거점을 때리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라주4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연료량이 많이 들어가는 삼각날개를 채용했음에도 이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프랑스는 미라주4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마하 1.8로 쭉 순항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 능력, 즉 슈퍼크루징 능력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각날개는 고속과 고공에서 이점을 가지는 물건이라 가지고 동일한 엔진을 달고도 일반적인 후퇴액보다 훨씬 더 빠른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고고도 비행 능력도 좋죠. 그러나 유도 항력이 커가지고 장거리 지속 비행에서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래서 ing면 하중이라도 좀 낮춰보려고 날개를 무리할 정도로 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초음속 순항 능력도 요즘처럼 F터보는 안 켜고 그냥 자체 엔진 출력만으로 비행하는 그런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그런 기능이 아니라 F터버너를 쭉 켜고 비행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 좋은 연비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전투행동 반경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고고도 고속순항 비행을 요구했나? 1950년대에는 이제 막 마하 2급의 전투기들이 개발되는 때라서 폭격기도 빠르면 장땡이었거든요. 똑같이 마하 2로 비행한다면은 폭격기는 전투기의 정면 코스만 피해갈 수 있으면은 전투기가 따라와서 요격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속도가 비슷하니까. 특히나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면은 더 어렵죠. 지대공 미사일도 당시 기준으로는 신무기이기 때문에 얼마 배치되지도 못했고요. 당시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들은 고속 폭격기를 잡는 데에는 신통치가 않았죠. 설사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있다면은 거기만 우회해서 가면 될 정도로 지대공 미사일들의 커버리지도 좁았고요. 어쩔 수 없이 경로상에 있는 포대들도 고속으로 주파해서 강인 돌파하면은 지대공 미사일이 요격하기가 어려웠죠. 일단 지대공 미사일의 발사 시퀀스가 엄청 복잡해가지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메롱한 데다가 고속 폭격기를 따라가서 맞출 정도의 속도나 명중률도 안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미라주4의 최고 속도는 무려 마하 2.2였습니다. 이전작인 보트루2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진 건데요. 다만 날개가 얇고 당시 티타늄을 포함한 그런 복합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마찰력을 못 견뎌가지고 일부러 최고 속도는 마하 2.2까지만 날라고 제한해놨습니다. 근데 위급 시에는 마하 2.3으로 비행도 가능했어요. 또한 이런 고수준의 침투 비행을 위해서 톰슨 CSF사가 개발한 아르카나 항법 레이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현 이치를 알아내는 식의 전술항법 비행이 가능하고요. 핵폭탄을 떨굴 때 탄도를 계산해서 예상 착탄 지점을 표시해주는 기능도 있죠. 또한 전방의 지형을 추적하고 경보해주고요. 동시에 마르코니사의 전파고도계도 달려있어가지고 적어도 침투 비행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체 하부에는 원시적인 전자광학 센서도 달려있어가지고 레이더가 먹통이더라도 어찌저찌 핵폭탄을 조준을 해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미라주4의 시제기가 막 나와가지고 비행을 할 때는 아직 프랑스가 핵무장에 성공하지 못했던 때였는데요. 다행히도 1960년 알제리 사막에서 첫 핵실험이 성공하면서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벨라 사건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프랑스는 곧바로 이때 핵실험에 사용되었던 탄도를 개조해서 AN-11 원자폭탄을 개발했죠.
다만 1.5톤이라는 무거운 무게에 미라주4 자체가 전략 폭격기 치고는 좀 작은 체급이다 보니까 고작 한 발만 탑재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이 폭탄은 60킬로톤의 설계 출력을 낼 수 있는 폭탄이었죠. 나중 가면 70킬로톤의 설계 출력으로 강화가 된 AN-22 핵폭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꽤 쓸만한 전략 폭격기로 개발이 된 미라주4는 샤를 드골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1964년에 실전 배치가 되었는데요. 드골 대통령은 미라주4의 고속 순항 능력에 반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폭격기가 아닙니다. 충격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드골 대통령은 핵무기에 더해서 투발 수단인 미라주4까지 개발에 성공하자 프랑스의 핵무력이 어느 정도 궤도상에 올랐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이것을 믿고 1966년 나토를 기습 탈퇴했습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으면서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나토 질서에 떠돌머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나토에서 탈퇴하고 프랑스가 프랑스 스스로를 소련에게서 보호하려고 보니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는 핵투발 수단이 62대의 미라주4가 전부였지만 소련군은 ICBM에 SLBM에 전략폭격기 전력에 아무튼 뭐 다 프랑스보다 셌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구형인 보트르2 전폭기한테도 핵폭탄을 한 발 달 수 있게끔 개조를 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라주4는 등장하자마자 폭격 성공률과 생존율이 매우 떨어지는 폭격기가 되었죠. 소련은 1967년부터 사거리 200km가 넘어가고 도달고도는 30km에 달하는 S-2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동년도에 등장한 마3급의 초고속 요격기인 미그-25의 등장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고도를 파고든다는 것은 나 잡아줍쇼 하는 꼬라지였거든요. 그래서 저공 침투 폭격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지상 기반 레이더는 높고 먼 곳은 잘 봐도 낮고 가까운 곳은 잘 못 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설사 탐지당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레이더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공중에서 아래쪽을 탐지하는 룩다운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거의 없었으니까 완벽한 해법이었는데요. 문제는 미라주4가 뭐 저공 침투 폭격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침투를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짧은 전투행동 반경이 더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였죠. 적어도는 공기 밀도가 높아가지고 항력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미라주4가 날아올라서 일단 공중급유 받고 모스크바를 공격한 다음에 중립국이나 우방국 기지에 착륙을 해서 재급유를 받은 다음에 다시금 프랑스로 돌아오는 방안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해버린 마당에 프랑스군의 핵폭격기까지 전시에 급유를 내줄 그런 나라가 과연 있겠냐는 것이었죠. 왜냐면 미라주4가 착륙했다는 거를 갖다가 소련 측이 알아내면은 해당 기지에도 핵공격을 가할 텐데 프랑스 때문에 자국이 핵공격 당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전시에 공중급유기가 제대로 출격이나 해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핵전쟁이 터지면은 KC-135 같은 대형 공중급유기가 뜰 수 있는 넓은 공군기지들은 죄다 핵공격을 받을 게 뻔하니까요. 결국은 미라주4는 저공 침투를 통해서 고작 해야만 바르샤바주알군이나 건드려볼 법한 그런 전략 폭격기로 전락했고요. S2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탄도미사일 전력이 구축될 때까지 프랑스는 60년대 내내 미라주4를 뻥카로 쓰면서 벌벌 떨면서 지내야 됐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프랑스에서는 미라주4의 대체를 시도했는데요. 대체품으로 나왔던 미라주 G4가 돈이 없어가지고 취소되면서 결국 미라주4를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970년대 ACF 사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이마저도 1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프랑스 경제가 휘청이면서 취소되게 되었죠. 1972년부터는 소련을 공격할 중거리 핵탄도미사일들이 쭈루루 배치가 되면서 미라주4의 전략적인 의미가 점점 퇴색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12대를 장거리 정찰기로 개조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폭격기 중 일부도 통상적인 1000파운드 폭탄 16발을 장착하고 전술 폭격 임무로 쓸 수 있게끔 개조가 되었습니다. 개조가 된 폭격기들은 1991년 걸프전에도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활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공 침투 폭격기로 어찌저찌 생업을 이어나갔는데요. 소련이 야전 방공망을 강화하면서 저공 침투도 이제 능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스 엔지라는 방어용 전자전포들을 장착해줬고요. 아예 적진에 침투해서 핵을 떨굴 필요를 줄이려고 ASMP 핵순항 미사일도 인티를 시켜줬습니다. 이건 사거리 300km를 가지고 있고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순항 속도가 무려 마하 3인 어마어마한 미사일인데요. 안에는 300킬로톤짜리 출력을 낼 수 있는 수소폭탄이 장비가 되어 있죠. 원래 프랑스는 ASMP를 전술 핵무기로서 사용을 합니다. 적 지상군에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핵 위기를 디스컬레이트 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경고용 핵무기였죠.
하지만 미라주 4에서 사용할 때는 이전에 쓰던 70kg짜리 AN-22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이므로 본격적인 핵전쟁 시에 쓰게 되는 전략 핵무기 용도로 쓰게 되었죠. 그러나 마르고 닳도록 사용되던 미라주 4도 노후화를 피할 수는 없었고요. 성능도 핵투사 플랫폼으로서의 1인분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1995년에 전략 폭격기가 아닌 일반 전폭기인 미라주 2000N에게 임무를 승계하고 핵폭격형은 전량 퇴역을 진행했죠. 그리고 정찰형도 2005년에 모두 퇴역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수출도 한번 될 뻔했는데요. 미라주 4가 출시되자 다소사가 영국한테도 이거 한번 사서 써보겠냐고 제안을 해본 것이었죠. 그러나 영국은 북해를 건너서 소련을 폭격을 해야 되는데 미라주 4의 떨어지는 작전 반경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도입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총평하자면은 한때 프랑스의 유일한 핵투발선으로서 활약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비행 성능 자체는 굉장히 출중했는데요. 문제는 프랑스의 전투행동 반경이라는 요구치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가 컸던 전략 폭격기였죠. 특히 이 전투행동 반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사실상 가미카제, 무슨 미라주 특공용으로 써야 됐던 비운의 전략 폭격기였습니다. 후속 기종의 개발도 프랑스가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다 취소되어가지고 원치 않게 노인 학대를 당했던 기종이죠. 프랑스는 미라주 4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후속 기종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과연 프랑스는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